페라리가 4억이야. 네. 그럼 4억 전부 다 비용 처리가 되는 거야. 결론을 말하면, 근데 이제 내가 차량을 자주 바꾼다 라고 한다면 더 효과적입니다. 제가 주구장창 말을 방금 했지만 감가상각비 그리고 차량 유지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절세연구소 김창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용 차량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님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업용 차량인데요. 차 구매할 때 뭐 리스하고 렌트하고 어떤 게 유리한지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으시죠? 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네. 페라리, 네. 포르쉐 네. 이런 거 사업용 차량으로 구매를 했을 때 네네.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당연히 되죠. 페라리가 4억이야. 네. 그럼 4억 전부 다 비용 처리가 되는 거야. 결론을 말하면 시간은 걸리지만 전부 다 된다. 자세한 건 이제 뒤에서 이야기를 한번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임직원 전용 보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법인 대표자가 사업용 차량을 이제 구매를 하면 임직원 전용 보험부터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법인의 임직원? 네네. 대표이사도 임직원이거든요. 그래서 대표가 이제 차를 뽑는다. 그럼 무조건 임직원 전용 보험부터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들지 않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차량 관련 비용은 싹 다 부인됩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을 꼭 들어야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맨 처음에 이걸 놓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다 부인되니까 무조건 들으셔야 되고, 놓치면 이제 세금 폭탄을 이제 아주 강하게 맞는 거죠. PD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개인 사업자는 차량 2대 이상부터 이걸 가입해야 돼요. 2대 이상부터? 네. 한 대까지는 괜찮고,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내가 사업용 차량이 2대 이상이다. 그럼 그때는 2대째부터는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해야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차량 구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차량 구매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차 구매, 그 다음 렌트, 리스,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들이 가장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비용 처리를 받기 위해서,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는 리스나 렌트를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결론을 말하면 이건 절대 아닙니다. 자차 구매도 다 비용 처리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오해가 생기냐? 이제 리스 렌트사에서 영업을 할 때 우리 차를 쓰시면 비용 처리가 돼요. 리스하면 비용 처리가 된다, 렌트하면 비용 처리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결론을 말하면 자차도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다 비용 처리 되는데, 핵심은 자차 구매도 비용 처리가 된다는 거죠. 뭔가 리스 렌트가 아무래도 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비싸니까 이게 사업용 비용 처리에 더 혜택의 메리트가 있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네네. 자차로 샀을 때는 네. 자차로 내 사업용으로 쓸 네. 거야 하고 네네. 샀어요. 네. 팔았어. 네. 그럼 이거 사업상 네. 매출로 잡혀서 네.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자차 구매는 좀 불리한 거 아닌가? PD님 아주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결론을 말하면, 그래서 내가 총 드는 비용과 이로 인해 아끼는 비용을 고려했을 때 아끼는 비용이 더 큰 데를 선택하면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그것까지 다 고려를 하더라도 자차 구매가 더 싸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제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황마다 이제 다르니까, 자, 상황마다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토탈 비용은 어쨌든 일시불이 가장 싸긴 하다. 근데 내가 큰 돈이 묶이기 싫은 분들은 이제 당연히 리스 렌트를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자차를 한 번에 일시불로 살려면 이제 수천만 원이 한 번에 나가는 부담이 생기니까요. 근데 이제 내가 차량을 자주 바꾼다 라고 한다면 리스 렌트가 더 효과적입니다. 교체 주기가 짧을 때. 자주 바꾼다의 기준이 몇 년 정도로 알면 될까요? 보통 3년에서 5년은 짧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3년에서 5년이면 이제 PD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체 주기가 짧은데 내가 내 차량을 판매할 때 세금까지 낸다. 그러면 리스 렌트비가 자차보다 더 비싼데, 일반적으로 그 비용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리스 렌트에 유리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뭐 7년, 10년 이렇게 몬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자차 구매가 더 훨씬 싸다. 그러니까 이거네요. 차를 좀 자주 바꾸는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리스 렌트. 네. 차를 뭐 자차로 구매해서 뭐 7년, 10년 타실 분은 이제 자차 구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내가 사업용 차량을 쓰다가 이제 팔 때 부가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가세가 어쨌든 그 잔존가액의 10% 정도, 그러니까 내가 팔 때 그 금액 10% 정도가 부가세니까, 일반적으로 교체 주기가 짧으면 이 금액이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차량 가격이 높으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한 7년, 10년 쓰다가 이제 그때 팔 때는 사실 판매가액 자체가 낮게 되어 있고 거기에 10%니까 사실 그때는 리스 렌트가 더 오히려 비싸다.
좀 더 개별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직원이 실제로 업무용 차량이라서 나뿐만 아니라 직원이 쓸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렌트를 무조건 저는 강추드리는데 그 이유가 직원들은 아무래도 내 차라는 인식이 없잖아요. 사업용 차량이라는 인식 때문에 이걸 아무래도 험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내 차에 비해선. 마구새 그렇다. 그렇죠. 그리고 렌트비는 보험료가 녹아져 있어요. 그 비용에. 리스나 내 자차는 당연히 보험료가 따르고요. 그러면 사실 렌트는 사고가 났을 때 할증 요소가 없기 때문에 직원이 쓸 때는 아무래도 렌트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근데 또 하호호 번호판을 매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렌트카 느낌 난다고 싫어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리스가 당연히 맞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렌트가 하호호가 붙어 있으니까.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된다. 대출 같은 경우에는 리스를 내가 하게 되면 한도를 좀 깎아먹어요. 아, 리스를 받으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 대출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또 렌트가 맞다. 렌트는 내가 대여 금융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내 재무상태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런 케이스별로 내가 또 리스를 할지 렌트를 할지가 또 달라진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일반적으로 렌트보다 리스가 더 비싸거든요. 일반적인 차량은 그런데 수입 고가 차량으로 가게 되면 또 리스가 오히려 더 싸게 먹힙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내가 원하는 차량에 대해서 리스와 렌트의 견적을 뽑아보고 더 싼 거를 하시면 된다. 아까 말한 그런 페라리나 네. 포르쉐 이런 거는 그럴 때는 리스가 더 아무래도 더 싸게 먹히긴 합니다. 경험치에 의하면 그게 더 싸더라고요. 네. 개인 사업자 리스, 페라리 이렇게 하면은 네. 하호호 안 붙은 그냥 딱 내 차처럼 보이겠네요. 그렇겠죠. 녹색 번호판은 붙일 거고 녹색 법인이면. 법인이면. 다음으로는 제가 차종에 대해 한번 살펴볼게요. 차종을 또 알아야 되는 이유가 어떤 차종을 타냐에 따라서 세금이 또 완전 달라져요. 일반적으로 내가 8인승 이하의 승용차이고 영업용이 아닌 차량을 쓰게 되면 지금 앞으로 말할 모든 규정에 해당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시고, 영업용 차량이다 혹은 8인승 이하가 아니라 9인승 이상 차량이다, 경차다, 화물차다 라고 한다면 제가 말하는 페널티에서 벗어난다 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칠판으로 쓰는 게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써보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업무용 승용차의 개념을 제가 설명할 때 영업용이 아닌 차량 중에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차량 제외한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일반적으로 그 8인승 이하의 승용 차량들은 이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는데 이 업무용과 영업용의 차이를 아시나요? 영업도 업무 아닌가요? 맞아요. 영업도 업무긴 해요. 근데 업무라고 영업은 아니다. 이 영업용의 정의는 뭐냐면 내가 운전하건 택시, 버스는 근데 어차피 9인승 이상 차량은 상관없긴 합니다. 이런 렌트카, 이런 차량은 차가 없으면 매출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세무사, 유튜버 이런 사람들은 이 차가 없어도 매출을 일으키는데 문제는 없다. 필수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필수인 게 영업이고 필수가 아닌 게 업무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이해가 쉬우시죠? 그래서 영업용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차량은 이 업무용 승용차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업무용 승용차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살펴볼 감가상각비 800 그리고 차량 유지비 700 합쳐서 1500까지 비용 처리를 연간 한도로 인정받는데 여기에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9인승 예를 들면 제가 차를 잘 모르는데 캐딜락 몇 억짜리 9인승 이상 차량이다. 그럼 그거는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아서 내가 몇 천만 원을 1년에 뭐 3천이건 4천이건 다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부가세에서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차량, 영업용 차량은 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유류비, 뭐 차량 수리비, 보험료, 이 모든 유지비도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BMW 5 시리즈 9인승 이상 차량이 아니잖아요. 그랜저, 제네시스 뭐 이런 모든 차량들이 부가세 공제가 안 돼요. 내가 차를 샀을 때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 한 454만 원 정도가 부가세인데 공제를 못 받아요. 그리고 유류비, 사업을 위해서 출장 가고 미팅 가고 그럴 때 유류비가 한 달에 뭐 100만 원을 쓴다면 한 9,900원 정도가 부가세인데 이거에 대해서 공제를 못 받아요. 근데 9인승 이상 차량이다. 이런 거 다 공제받고 공제받습니다. 경차,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쓰면 너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9인승 이상 차량 막 카니발 이런 것들 맞아. 카니발 네. 엄청 비싸요. 네, 엄청 비싼데도 사람들이 그걸 의도적으로 삽니다. 다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세가 엄청 됩니다. 사실 유류비가 저는 너무 아깝거든요. 그쵸, 맞아요. 엔터테인먼트 하는 분들이나 연예인분들은 진짜 한 달에 유류비 막 100만 원, 200만 원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많죠. 그런 사람들도 다 이 차량을 쓴다면 유류비 다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뒤에서 이제 계속 설명을 할 건데 업무용 승용차 개념을 먼저 말하고 싶었다. 이해 가셨죠? 경차는 아까 말한 대로 부가세 공제
뭐 유류비 다 공제가 돼요. 스파크, 모닝, 레이, 캐스퍼 이런 게 경차잖아요. 근데 제가 TMI인데 캐스퍼 전기차는 경차 부가세 공제를 못 받아요. 왜요? 세법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정의가 배기량 1000cc 미만이고 길이가 3.6 미만, 폭이 1.6 미만이거든요. 길이가 3.6m를 초과합니다. 캐스퍼 전기차가. 그래요? 네, 제가 재원을 봤어요. 겁나 쬐끄맣게 생겼는데. 네, 3.6을 조금 넘어요. 아주 조금. 그래서 캐스퍼는 안 됩니다. 그냥 TMI였어요. 기준이 뭔지. 레이 전기차는 또 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아무튼 경차는 다 부가세 공제되고 유류비 같은 차량 유지비도 다 공제가 됩니다. 사업용으로 썼을 때. 잘 알아보고 해야겠네요. 무작정 이제 업무로 기름 많이 쓰는 거보다 그냥 뭐 전기로 아끼겠다고 하신 분들 중에 네네. 그 업무용 승용차에 포함되는 경우에 네. 엄청난 손해를 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알아봤냐? 화물차, 포터, 뭐 스타렉스 막 그런 모든 것들은 부가세 공제도 되고 차량 유지비 같은 것도 공제가 다 된다. 그리고 그런 부가세를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왜 내가 사업으로 썼는데 공제가 안 되냐? 부가세 때 엄청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법에서 정해놨어요. 왜냐면 워낙 차량을 사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나라에서 너가 소득세, 법인세로는 내가 한도까지는 인정해 줄게. 한도를 정해놨죠. 페널티를 이미 줬죠. 근데 부가세는 안 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게 너무 많아. 네가 실제로 이걸로 매출을 발생시킨 택시, 렌트카 이런 거 아니면 너 공제 못 받아. 이렇게 그냥 법으로 정해놨는데 그래도 내가 부가세를 공제받고 싶으면 9인승 이상 차량 혹은 경차를 쓰는 걸 권해드린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도에 대해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주구장창 말을 방금 했지만 800만 원 감가상각비 그리고 차량 유지비 700 합쳐서 1500까지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초과하면 뒤에서 말하겠지만 업무용 차량 일지를 적어야 돼. 근데 그걸 적지 않으면 1500까지밖에 인정을 못 받는다. 근데 아까 PD님이 페라리 이런 고급 차량에 대해서 말을 해줬어요. 맞아요. 근데 결론을 말하면 제가 말했죠. 800까지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럼 차량이 예를 들면 가액 4억이다. 그럼 사실 4억을 5년으로 나누면 8천만 원이거든요. 그럼 사실 8천이 아니라 800까지밖에 인정을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800씩 이제 계속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50년 동안 하면 4억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0년을 타야. 네네네. 운행일치 쓰면요. 페라리 같은 고급 차량은 1년에 800만 원밖에 인정을 못 받는다, 비용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4억짜리 차다. 그러면 내가 50년 동안 이제 나누어서 인정을 받는다. 가지고 있어야 네. 끝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네. 1억 2천이다. 그럼 한 15년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1년에 무조건 800까지밖에 안 된다. 그냥 일반 차 살게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못 보긴 했어요. 그러면 부가티는요? 부가티도 똑같은 논리. 40억, 50억 가격을 잘 몰라서. 40억이면 이제 500년. 그래서 결론은 느리지만 다 인정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업무용 차량 일지가 작성한다면 더 빠르게 비용 처리를 가능하다. 그 운행일지도 그래서 작성을 해두면 제가 800, 700이라고 한도를 말했지만 내가 업무용 차량 일지 작성하면 업무 사용 비율이 100% 출장, 뭐 미팅, 내가 출퇴근 이럴 업무용에만 썼다 라고 한다면 100% 다 인정을 받으니까 1500을 넘더라도 비용 처리를 더 인정받을 수 있다. 내가 9인승 이상 차량이다. 9인승 이상 차량인데 엄청 비싼 고급차면 그거는 여기에 또 해당을 안 받아요. 제가 말한 8인승 이하만 업무용 승용차의 페널티 규정을 다 받는 것이고 9인승 이상 차량은 내가 예를 들면 4억짜리 차를 탄다. 그러면 8천만 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1년에. 더 어렵게 가면 차량 같은 경우는 원래 예를 들면 4억짜리 차를 샀어요. 그러면 업무용 승용차 외 차량은 이렇게 한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차량에 관한 건 오늘 웬만한 건 다 다뤄봤는데 그래서 이거를 한 2번, 3번 반복 숙달하시면 어느 정도 감이 많이 오실 거예요. 다만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꼼꼼하게 비용 처리를 받아야지만 절세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이제 꼼꼼하게 기장해 주신 세무사님이랑 사전에 협의를 잘 하셔서 꼼꼼한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장을 잘 하셔서 절세를 많이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절세연구소가 꼼꼼한 것으로 둘째가 하면 서럽기 때문에 저희 절세연구소가 또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영상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날씨가 너무 동남아권으로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